최근에 조비가 레벨 7과 레벨 C 등급의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터를 대규모로 도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관련 업계에서는 꽤 큰 화제가 됐던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조비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하는 분야에는 늘 이런 질문이 따라다니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이 회사는 아직도 멋진 시제품을 만드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승객을 태우고 매일 수백 번씩 운항할 준비가 된 진짜 항공사인가? 그 질문이 모든 걸 관통하는군요. 기술 개발 회사냐, 아니면 항공 운송 회사냐, 이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시뮬레이터 투자는 그 질문에 대한 조비의 가장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답변이다. 네, 어쩌면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 조비가 기업의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스스로 항공사임을 선언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이 시뮬레이터 도입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실마리 삼아서 조비가 어떻게 미래 항공 운송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는지 그 거대한 계획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청취자분들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계속 나오는 레벨 7, 레벨 C 같은 용어들인데요. 이게 그냥 비디오 게임 등급 같은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개념인지, 왜 이 등급이 그토록 중요한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이에요. 이 등급의 의미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거든요. 먼저 레벨 7 시뮬레이터부터 볼게요. 네, 레벨 7. 이건 항공기의 두뇌와 신경계를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 즉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두뇌와 신경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껍데기보다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해요. 조종사가 조종관을 특정 각도로 움직였을 때 수많은 프로펠러와 날개가 공기 중에서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복잡한 물리 모델, 즉 공기역학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로직, 플라이트 컨트롤 러라고 부르는 것까지 실제 기체와 거의 똑같이 구현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장비의 진짜 가치는 실제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테스트를 수만 번이고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실제로는 못 해보는 테스트요? 예를 들어 강력한 측풍이 부는 와중에 모터 4개가 동시에 꺼지는 상황 같은 극한의 시나리오요. 실제 비행기로는 단 한 번의 시도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이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그런 상황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면서 소프트웨어에 혹시 모를 버그는 없는지, 안전 시스템은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에게는 그야말로 마음껏 비행기를 추락시켜 볼 수 있는 궁극의 테스트베드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요. 이런 정밀한 시뮬레이터는 어설픈 설계 데이터로는 만들 수조차 없거든요. 즉, 레벨 7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비행기 설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예요. 와, 기체의 두뇌를 검증하는 장비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럼 레벨 C 풀모션 시뮬레이터는 또 뭐가 다른 건가요? 풀모션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건 조종사의 근육 기억을 훈련시키는 장비라고 보면 될까요? 실제 비행처럼 몸이 반응해야 하는. 그 비유가 정말 딱 맞아요. 레벨 C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규정한 상용 항공사급 시뮬레이터 등급이에요. 상용 항공사급. 네, 우리가 아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 쓰는 바로 그 수준의 장비죠. 이건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근육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육자유도, 즉 상하, 좌우, 전후 모든 방향의 움직임을 거대한 유압장치로 실제 비행과 똑같이 재현해요. 그럼 조종석에 앉으면 이륙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이나 착륙할 때 쿵 하는 충격, 미세한 진동까지 전부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군요. 네, 조종석 레이아웃부터 계기판의 반응 속도, 심지어 착륙 시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는 충격의 질감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만들죠. 와, 하지만 이 모든 물리적인 모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FAA가 이 시뮬레이터에서의 훈련 시간은 실제 비행 시간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준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거군요.
그냥 실감난다 수준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실제 비행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인 이유예요. 신입 조종사가 자격을 얻거나 기존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모든 조종사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훈련 과정에서 수백억 원짜리 실제 항공기를 하늘에 띄우고 비싼 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동일한 훈련 효과를 인정받게 되니까요. 이건 항공사의 비용 구조와 훈련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전략적 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FAA 인증 과정을 생각하면 그냥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비행해서 안전성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eVTOL 산업의 미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예요. FAA 인증의 핵심은 비행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이거든요. 데이터의 품질이요? 네, FAA 심사관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무용담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일관성 있는 데이터. 둘째, 언제든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재현 가능한 조건. 그리고 셋째,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검증 가능한 시나리오. 잠깐만요. 그럼 그 재현 가능성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 같네요. 그러니까 FAA는 어느 맑은 날 베테랑 조종사가 어려운 비행을 한번 성공시켰다는 이벤트성 기록보다 풍속 20노트의 측풍이 부는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 비행기가 언제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수백 번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과학적 증거를 만드는데 시뮬레이터만한 도구가 없는 거죠. 실제 비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날씨에 좌우되고 갑자기 새가 부딪히거나 부품이 고장날 위험이 늘 존재하죠.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어제 겪었던 특정 돌풍 상황이나 비상 상황을 오늘 똑같이 재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복성이 너무 떨어져요. 하지만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고도 1000피트, 시속 100노트에서의 엔진 정지 상황을 어제, 오늘, 내일, 심지어 소수점 단위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수만 번이고 반복할 수 있죠. 맞아요. 실패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전기세 말고는 사실상 0에 가깝고요. 와, FAA 규제 당국자들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자, 보십시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수십 번을 반복해서 검증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증 절차를 극적으로 가속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와. 자료에 있던 한 번의 이벤트성 비행이 아니라 수백 번 재현되는 시험 데이터를 만들어 FAA를 설득한다. 는 문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 문장이 이 전략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특히 eVTOL처럼 기존 항공기와는 비행 방식이 완전히 다른 기체에게는 이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에요. 아,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떴다가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날아가는 그 전환 비행 구간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그 전원 비행, 트랜지션 플라이트 구간이 eVTOL 기술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수많은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를 오직 소프트웨어만으로 제어해야 하니까 그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하죠. 네, 그 제어 로직을 검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복잡하고 민감한 제어 논리를 실제 비행만으로 검증하려면 시간과 비용,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하드면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수백만 가지의 잠재적 시나리오를 안전하게 테스트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결국 조비는 항공인증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시뮬레이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증 관점에서 시뮬레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듣다 보니 이게 단순히 규제 통과만을 위한 투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이걸 항공사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일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비행기 만드는 회사와 항공사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하죠. 세상에 없던 멋진 프로토타입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매일 수백 명의 승객을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항공사를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아,
자동차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와 수천 대의 차로 택시나 버스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과 비슷하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비의 레벨 C 시뮬레이터 도입은 전형적인 항공사 전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항공사 전력의 시작? 네. 이건 단순히 미래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겁니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당장 조종사들의 정기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엔진 고장이나 배터리 이상 같은 각종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실제 운항 노선을 가정해서요? 그렇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 도심까지 실제 운항할 노선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을 이미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직 상용 운항에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는 매일 수십 수백 톤씩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항공사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건 없어요. 우리는 시범 비행 몇 번 하고 박수 받는 쇼맨십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하루 수백 번의 상업 운항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그에 필요한 모든 운영 시스템과 표준 운영 절차, SOP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스스로 기술 개발 회사가 아닌 항공 운영 회사, 에어 오퍼레이터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선제적인 투자가 장기적인 수익성, 즉 돈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연히 훈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요. 사업 모델의 근간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eVTOL 기체는 아직 대량 생산 전이라 한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또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수록 수명이 줄고 수많은 모터와 프로펠러는 비행할수록 부품 피로도가 쌓겠죠. 만약 이 비싸고 민감한 실제 기체를 조종사 훈련에 계속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의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도 전에 비용 부담 때문에 허덕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는 어때요? 초기 투자 비용은 수백억 원으로 매우 높지만 일단 구축하고 나면 훈련 규모가 하루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나도 추가로 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은 거의 없어요. 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군요. 네. 즉, 조비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업의 가장 큰 비용 변수 중 하나인 조종사 훈련 및 기체 유지 비용을 통제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이미 끝마치고 있다는 의미예요.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고 대단한 전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게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면 돈 많은 다른 경쟁사들이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조비만의 강력한 회자, 즉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레벨 C급 시뮬레이터는 시장에서 돈만 준다고 살 수 있는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주문 제작 방식인가요? 네, 이 진입장벽은 최소 3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자본 투자예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에게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부담이죠. 첫 번째는 자본의 장벽이군요. 둘째는 FAA와의 오랜 협의 경험과 노하우예요.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FAA가 인정해주는지, 시뮬레이터의 어떤 부분을 실제와 똑같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신뢰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경험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라는 무형자산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 가장 넘기 어려워요. 그게 뭔가요? 바로 시뮬레이터를 만들 만큼 성숙하고 방대한 실제 기체의 비행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시뮬레이터는 결국 실제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원본 데이터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제대로 된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시뮬레이터 전략은 후발주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기술, 즉 비행 데이터와 경험, 즉 FAA 노하우, 그리고 자본이 결합된 아주 강력하고 복합적인 진입장벽을 만드는 행위예요. 이제 다른 회사들과는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조비는 이제 누구 비행기가 더 빠르고 멀리 가나 하는 단순한 기체 성능 경쟁의 판에서 벗어나 인증 시스템,
훈련 시스템, 운영 인프라를 모두 갖춘 풀스택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쭉 연결해보니 처음 우리가 봤던 시뮬레이터 도입이라는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건 단기적인 호재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가 전혀 아니었어요. 상용화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강력한 내부적 확신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본격적인 항공사로 변신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구조적인 단계였군요. 는 어떻게 매일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운항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에요. 그리고 조비는 이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뮬레이터라는 형태로 세상에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가 결국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떠오르며 맞아요. 항공산업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죠.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만약 시장이 아직 이 보이지 않는 준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앞으로 재평가될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늘 조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차곡차곡 쌓으며 단순한 기술 기업에서 항공 운송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금융시장이 조비를 더 이상 불확실성 높은 기술 스타트업이 아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본격적인 항공 운송 플랫폼으로 재평가하게 될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가치 평가의 극적인 전환, 즉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일으킬 결정적인 다음 이정표는 무엇이 될까요? FAA의 최종 형식 인증일까요? 아니면 첫 상업 비행의 성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첫 분기 흑자 발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이 산업을 즐기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